강입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아킬레스건의 부착부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킬레스건은 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부착부 파일 이게 참 뭔가 싶죠. 이게 사실 요즘에 날씨가 이제 예년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지금 1월 지금 이렇게 중순이다 싶으면 뭐 영하 막 5도, 영하 10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최근에 와서는 뭐 오늘도 아마 거의 좀 체감 기온이 뭐 0도인가 이제 영하도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옛날보다 날씨가 이제 좀 그런 좀 덜 춥다 보니까 좀 그 병원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요맘때 되면 환자분들이 보통은 뭐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뭐 이렇게 눈길에 이제 다치고 하면서 보통 손목을 짚고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진다든지 혹은 그 뭐 발목을 삐끗한 넘어지면서 이제 발목이 부러진다든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빙판길에 이제 넘어지면서 골반 쪽이 부러져서 고관절 골절로 이렇게 내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보다 그런 환자분들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빙판길 자체가 옛날보다 잘 없죠. 물론 있죠. 한 번씩 11월 달에도 우리가 눈이 한번 크게 왔어갖고는 그때 환자분들 많이 다쳐서 왔었고 몇 주 전에도 그랬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겨울 전체를 두고 봤을 적에는 옛날보다 이렇게 빙판길이 있는 그런 이제 날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은 좀 적고 반면에 날씨가 많이 춥지가 않으니까요. 이게 스포츠 손상이 또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주말에 사실 뭐 야외 활동을 하기에 그렇게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뭐 이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게 집 앞에서 농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게다가 요즘에 이제 실내 스포츠로도 이제 뭐 테니스도 좀 실내 테니스가 많잖아요. 뭐 실내 스포츠로 뭐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다양한 어떤 실내 스포츠 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날씨 자체도 별로 춥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 손상 환자분들이 점점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주제가 다시 이제 아킬레스건의 파열인데 그 중에서 부착부 파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던 게 지난달에 이번 1월 달에 무슨 주제를 하면 좋을까 싶은데 제가 사실 지난 12월 달에 이런 아킬레스건의 부착부 파열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항상 아킬레스건과 관련된 손상은 항상 봄, 가을에 많다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요즘에는 이제 겨울에도 이제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킬레스건 중에서도 이게 부착부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킬레스건이 이제 뒤꿈치뼈에 부착을 하거든요. 뒤꿈치뼈에서 그 부분에서 손상된 거를 이제 부착부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뭔지 한번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아킬레스건 일단은 이게 부착부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일단 아킬레스건이 뭔지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왼쪽에 이제 종아리 사진이 딱 나오죠. 이게 보통 우리가 종아리를 이제 보면 이제 1, 2번 표시된 게 이제 무릎 오금 쪽에서부터 이제 종아리 근육이 시작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중간 이제 그게 이제 딱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 이 근육입니다. 이 빨간색 근육이 이제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발 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다 보면 이 빨간색 근육이 하얀색 이런 이제 힘줄로 이제 바뀝니다. 힘줄로 바뀌어서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그 결국에는 이제 뒤꿈치에 와서 이제 붙어요. 그러면 이 하얀 부분 이걸 이제 우리가 아킬레스건 이렇게 1번이라고 표시되면 보면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 4번 부분이 이제 근육인데 이 중간 부분은 이제 근건 이행부로 그 근육과 힘줄이 이제 바뀌는 그런 부위를 보통 이제 근건 이행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조금 더 이제 다시 또 기본적인 걸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근육하고 힘줄에 뭐가 차이가 있나요? 다들 많이들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육하고 힘줄하고 인대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하고 질문을 주시는데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제 어떤 힘줄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근육이에요. 그래서 실제 힘을 받는 건 이제 근육인 거고 그리고 그 근육이 수축과 이완하게 되면
그 근육이 힘줄로 바뀌어서 어떤 특정 뼈 내지 어떤 관절을 붙게 되면 그 부분을 그 뼈를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힘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줄달리기를 한다라고 하면 줄달리기를 해서 당기는 사람이 결국에 근육인 거고, 그리고 그 줄달리기 할 때 그 밧줄 자체가 이제 힘줄인 거죠. 그래서 그 근육과 힘줄은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빨간색이에요. 우리 고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고기 덩어리는 빨간색이잖아요. 빨갛다는 건 뭐냐면 피가 잘 통해요. 피가 잘 통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상이 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치유가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책을 본다든지 한쪽에 우리 살짝 칼에 베인다 뭐 이렇게 책 그런 이제 책 종이 이제 베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이제 피가 차면서 굳고 그 피딱지가 나중에 떨어져 나오고 나면 그 상처가 아물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어떤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가 되는데, 이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시피 중간 그림 보면 어때요? 하얗잖아요. 하얗다는 거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피가 가장 안 통하는 조직이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저 조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가 안 통한다는 건 어떻게? 잘 안 아문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 파열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근육 파열 때문에 수술한 사람은 없죠. 다들 그냥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아무는데, 반면에 힘줄이 찢어졌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수술 안 하고 잘 치료를 받았어라고 하는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 파열도 보존적 치료를 많이는 하고는 있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일단 힘줄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그게 사실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그게 다시 뭔가가 연결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건데, 그 아킬레스건 파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착부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오른쪽 요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빨간색 뼈가 뒤꿈치 뼈예요. 뼈도 보면 빨갛잖아요. 뼈가 우리가 보면 피가 안 통하는 조직 같은데 이 뼈도 살아있는 아주 피가 왕성하게 이제 차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뼈도 이렇게 피가 잘 통하는 반면에 힘줄은 어떻게 돼요? 약해서 보면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힘줄은 상당히 피가 안 통한 조직이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뒤꿈치 뼈에 이 힘줄이 이제 붙는 요 부분인 거죠. 제가 파란색 화살표를 딱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킬레스건의 부착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착부가 이제 파열됐다는 건 뭐냐면 요 뒤꿈치 뼈에 붙는 자리에서 아킬레스건이 떨어져 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적지 않게 이제 옵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오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건강했던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딱 다쳐서 오시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은 아킬레스건에 어떤 염증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서 보통들 이제 이런 부착부의 파열이 잘 온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킬레스건염, 이게 그럼 어떤 분들한테 아킬레스건염이 잘 오느냐 보면 보통 이제 overuse injury, 제가 적용을 해놨는데 과사용이죠. 과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운동을 좀 과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점프를 많이 하는 분들, 뭐 크로스핏이라든지 뭐 테니스, 축구, 아니면 무용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보통은 어떤 건염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과하게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거죠. 그 외에 어떤 이제 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염제를 많이 드셨던 분들, 이게 뭐 항생제, 이제 퀴놀론 계열 항생제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위험 인자가 뭐냐면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비만, 요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아킬레스 건염이 보통 다친다라고 하면 대체로 뭐 젊고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아킬레스건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분들은 딱 두 부류를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뭐냐면 되게 건강한데 농구 너무 좋아하고 나는 이제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게 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손상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막 등치가 좀 꽤 있으세요. 꽤 있으시고 이제 좀 술도 잘 드시고 보면 종아리가 좀 유달리 좀 막 되게 아주 튼실합니다. 종아리가 되게 이제 두껍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의외로 이 아킬레스건 손상이 돼서 많이들 와요.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크신 분 중에도 되게 스포츠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히 좀 위험한 것 같고, 보통 이제 뭐 술도 잘 드시고 고기도 잘 드시고 하면서 운동도 좋아하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이런 아킬레스 건염이 좀 잘 생기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요즘에 이렇게 통풍이라고 하잖아요. 이 통풍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몸에 요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이제 과하게 침착이 되면서 그 병을 유발하는 걸 우리가 통풍이라고 하는데, 이 요산하고의 관련성도 꽤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저도 보통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 피 검사를 하는데, 이 아킬레스 건과 관련돼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거의 한 70% 이상은 요산이 다 많이들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중에 고요산 혈중도 최근에는 하나의 위험 인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결국엔 요산이 높다라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이 당뇨라든지 혈압까지 아니라도 뭔가가 좀 등치도 있으시고 좀 대사증후군의 어떤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요인을 좀 갖고 계신 분들한테서 이제 보통 요산 수치가 높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서도 아킬레스 건의 어떤 탈이 잘 생기는 것 같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외로 뭐가 있냐면 또 나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병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퇴행성 변화가 올 수가 밖에 없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하그루드 변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아킬레스 건의 뒤꿈치 뼈, 부착부의 그런 뼈 모양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커져 있거나 그래도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한다, 아니면 아킬레스건 손상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위험 인자로서의 어떤 과도한 스포츠 활동도 분명히 이제 포함이 되지만, 또 하나의 부류로서 어떤 대사증후군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 그런 요인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서도 상당히 아킬레스건의 그런 염증 내지 어떤 손상의 위험이 항상 있다라고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왔다. 그럼 건염이 왔으면 이게 그럼 과연 뭐 잘못되는 게 있나요? 궁금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거 꼭 치료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들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뭐 크게 아픈 거 아닌데 뭐 그냥 좀 살죠 뭐 치료하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병원에서 괜히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나 여기에 좀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는 논문이 조금 이렇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대해서 이제 두 그룹으로 치료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좀 하라고, 특히나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라고 했어요. 보통 아킬레스 건염의 가장 1차 치료는 스트레칭이거든요. 종아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게끔 하는, 일단은 뭐라도 하라고, 물리치료 받고 이제 스트레칭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군이 하나 있고, 하나는 환자분들한테 일단 좀 심하지 않으니까 좀 지켜보세요 한 거죠. 우리가 wait and see라고 하는데, 일단 좀 경과를 봅시다. 일단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경과를 봤죠. 그래서 경과를 봐서 이제 12주까지 본 겁니다. 한 3달 봤죠.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확실하게 뭐 지금 물리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좀 시키고 그걸 꾸준히 했던 환자들은 생각보다 경과가 어떤 통증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경과가 꽤 있는 것으로 되어 나왔어요. 반면에 이걸 그냥 지켜봅시다, 경과를 봅시다 했다라고 했더니, 그런 어떤 그런 통증 점수나 기능적인 점수에 있어서 그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통증, 우리가 이제 바스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통증 점수라고 해갖고는 우리 하나도 안 아픈 게 0이다. 너무너무 아파서 뭐 아예 발목을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의 통증이 10이다라고 해서 0에서 10 기준 합적에 0에 도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즉 아킬레스 건염이 한번 진단이 되게 되면 그냥 지켜봐서는 좋아지기가 절대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사증후군이 있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활동을 좀 열심히 해갖고 이런 아킬레스 건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놔둔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무슨 어떤 고가의 치료를 해야 된다,
무슨 이제 뭐 주사 치료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단순하게 스트레칭하고 기본 물리치료 정도만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아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이제 논문의 이제 요지인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봐서는 전혀 좋아지는 게 없다.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아킬레스 건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본다든지, 혹은 이게 조금 치료가 조금 잘 이제 내가 바쁘고 해갖고 치료 좀 했는데 잘 열심히 못하겠다 하면 그걸 놔두면 또 어떻게 되느냐? 더 경과를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결국에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파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의 그 파열이 발생하는 그 빈도가 약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라고 하는 게 그럼 적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아킬레스 건염이 생겼다 쳐요. 그럼 그 뒤꿈치 통증이 있다라는 건데, 그 뒤꿈치 통증이 있는 환자들의 100명 중에 4명에서 파열이 온다라는 건데, 이게 좀 적은 것 같나 싶은데, 그럼 결국에는 100명 중에 4명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25명 중에 1명이 생길 수 있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사실 통계를 따질 적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좀 쉽게 생각했을 적에, 그럼 25명 중에 1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 결코 적은 빈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뒤꿈치 좀 아파갖고 왔는데 그중 25명 중에 1명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겁나는 거죠. 엄청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킬레스 건뭐 관련돼서 한번 이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큰 이제 통계 스터디를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왼쪽에 이제 하단에 그걸 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X축이 나이입니다. 결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했고, 그 실제 그 10만 명당 이제 아킬레스 파열의 어떤 그런 숫자를 쭉 이제 뽑아 본 건데, 보면 어때요? 지금 대략 20대에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20대보다는. 항상 아킬레스 건은 30대에서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 파열 자체로만 볼 적에는 3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40대, 그 다음 50대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0대, 40대, 50대 보면 이게 약간 어떻게 계단이 약간 내리막을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대에서 제일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건염이 있고 나서 건염이 있었던 환자 중에 파열이 발생한 그걸 한번 또 분석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 그래프는 뭐냐면 그냥 아킬레스건 파열 자체를 다투고 본 거고, 그렇지만 이제 중간의 그래프는 뭐냐면 건염을 갖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어떤 파열을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20대는 뭐 적은 걸로 나오는데 30대, 40대, 50대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게 그 빈도가 점점 올라가죠. 특히나 40대와 50대가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아킬레스 건에 있어서 어떤 그런 건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특히나 꼭 아주 많다기보다 특히 40대, 50대에서는 한번 아킬레스 건염이 좀 있다라고 싶으면 그 사실은 그 빈도가 생각보다 꽤 파열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실제 아킬레스 건염 후에 발생한 환자들을 실제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환자들의 어떤 숫자를 갖고 그걸 나눠본 거예요. 나눠서 보니까 확실히 이제 40, 50대 이쪽 부분에서는 꽤 높은 것으로 나오는 거죠. 즉 이제 아킬레스 건과 관련돼 갖고 이게 건염을 그냥 두게 되면 이게 파열로 진행되는 게 생각보다 많다. 특히나 40대와 50대에서는 되게 이제 이런 게 전부 꽤 높게 나온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분 중에 뭐 30대 분은 뭐 사실 뭐 제가 좀 뒤꿈치가 아프다 하더라도 좀 파열 빈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40대, 50대다 싶으면 생각보다 그게 나중에 파열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뒤꿈치 아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뒤꿈치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보통 뒤꿈치도 이제 보통 두 가지를 구분하죠. 보통 제가 이제 약간 옆으로 세는 걸 수 있는데, 요걸 우리가 뒤꿈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요쪽 부분은 아킬레스건 부착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프신 분들은 보통 아킬레스건의 부착부 건염, 그래서 여기 뒤꿈치가 있고, 또 발바닥도 있죠. 이 발바닥은 보통 우리가 이제 족저근막염, 이 발바닥 쪽 뒤꿈치도 있고,
요 발목 뒤쪽 요 부분도 이제 뒤꿈치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상 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올 적에 뒤꿈치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여쭤보시면, 말씀을 하시면 제가 꼭 여쭤봐요. 어디냐, 발바닥 쪽이세요? 아니면 그냥 발목 뒤쪽이세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발바닥 쪽이 아닌 이 발목 뒤쪽, 이쪽 부분에 어떤 통증이 있다 싶으면 꼭 한번 아킬레스 건염을 좀 의심을 해야 되고, 이게 부착부 건염이라는 거죠. 뼈에 부착하는 자리에 염증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만약에 건염으로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꼭 좀 치료를 좀 열심히 좀 해야지,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생각보다 그런 이제 파열까지 진행된 경우가 꽤 많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겁나는 겁니다. 이게 뒤꿈치 좀 아프다라고 해서 나중에 수술까지 해? 아유, 끔찍하죠. 사실 우리가 주사 하나 맞는 거 항상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뭐 수술이라고 하면 주사 하는 데 갖고 어떤 비교도 안 되죠. 훨씬 더 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킬레스건에 어떤 파열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평소 때 건염이 생기지 않게끔 하게끔 하는 게 좋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게 생기지 않게끔 하고, 어떤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생겼다 싶으면 꼭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게 만성으로 진행해서 파열까지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 또 하고 싶은 게, 오늘 이제 결국에는 주제가 이제 아킬레스건의 단순 파열하고 그럼 부착부 파열이 뭐냐. 아까 위치로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아킬레스건의 단순 파열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요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검은 요 이제 큰 뭐 하나의 기둥 같은 요게 아킬레스건인데, 중간에서 뚝 끊어진 거죠. 이게 보통 가장 흔한 이제 아킬레스건의 급성 파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뒤꿈치 뼈에 붙는 자리에서부터 해서 2에서 6cm 사이에서 보통 파열되는 걸로 돼 있어요. 보통 이 아킬레스건의 이 부분에서 이제 급성 파열, 이 중간 부분 파열은 보통 이 부분에서 파열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킬레스건이 단순하게 일자로 쭉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킬레스건이 일자로 된 기둥이 아니라 우리 걸레 물짤 때 보면 이렇게 쫙 꼬여 있잖아요. 꽈배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쫙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쭉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데, 이 꼬여 있는 부분에 가장 이제 압력을 가장 많이 꼬여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파열이 잘 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혈액순환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아킬레스건 자체가 힘줄이라서 혈액순환 공급 잘 못 받는데, 이게 또 쥐어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혈액 공급 더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의 어떤 손상이 좀 오게 되면, 그게 결국엔 치유가 잘 되지 않아서 이제 파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부착부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뒤꿈치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급성 파열도 있고 부착부 파열도 있는데, 이 부착부 파열을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 아킬레스 건염 후에 생기는 파열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엔 부착부 파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계속 아킬레스 건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만성 아킬레스 건염의 진행이 자꾸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부착부 파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건염 이야기를 계속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한 재작년, 이제 한 2022년이니까 이제 벌써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3년 전이 되고, 이제 알고 이제 해로 이제 3년 전에 이제 발표된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 이제 실제 아킬레스건 파열 중에서 단순 파열이 있고 이제 부착부 파열이 있는데,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치는지,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 어땠는지 비교를 해서 봤는데, 이 부착부 파열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이제 단순 파열들을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다쳤는지, 수상 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다쳤나를 보게 되면, 일단 스포츠 손상으로 다친 거는 보게 되면 부착부 파열은 한 18%, 반면 단순 파열은 27%로 해서, 일반적인 단순 파열 환자들은 보통 이제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축구하다 갑자기 뚝 했다든지, 뭐 이제 테니스로 점프하려다 뚝 했다,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소위 스포츠 손상으로서 다치는 게 많은데, 반면에 부착부 파열은 이게 trivial trauma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한 이제 외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빈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외상으로 발생한 빈도가 거의 70%가 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걸어가다가 갑자기 뚝 했다 그래요, 환자분들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가 뚝 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심하게 아프지도 않았다 그래요. 혹은 이제 좀 가벼운 조깅을 하고 나서 걸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뭐 뚝 했다라든지,
뭐 하여튼 이제 환자분들 표현하시는 게 이게 정말 무슨 큰 스포츠 활동하다가 다치는 게 아니라 뭐 계단 좀 내려가는데 갑자기 뚝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착부 파열은 보통 대부분 다 좀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뛰어가다가 갑자기 퍽 했으면 환자분들이 뭔가 누군가 뭐 야구 방망이로 내 뒤꿈치를 때린 것 같다. 혹은 뭐가 타이어가 터진 것 같다. 뭐 큰 소리가 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단순 파열에서는요. 근데 이 부착부 파열은 이게 건염이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파열 자체가 이제 보면 환자분이 통증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몰라갖고는 그냥 아키스건 파열이 쭉 종아리 위로 쭉 올라가고 그게 완전히 많이 올라가서 되게 크게 절개하고 큰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누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오늘 보고 계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내가 갑자기 걷다가 뭔가 뒤꿈치에 뚝했다 싶으면 한번 가까운 병원 가고 정형외과 의사 찾아가서 혹시 아키스건 괜찮냐고 확인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부착부 파열 환자분들은 소위 파열 전에 포스처 힐핑이죠. 뒤꿈치 통증이 잔존했는 가능성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63%.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제 원래 통증이 좀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아킬레스 건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아킬레스 건염이 있든 없던 사실은 그 통증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 꼭 관련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킬레스 건염이 되게 심해도 모르고 사시던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건염, 소위 어떤 그런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좀 증상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착부 파열에서의 어떤 그 뒤꿈치 통증이 원래 있었던 분들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60%로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 단순 파열은 없어요. 단순 파열도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이제 급성 파열은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그것도 퇴행성 파열이라고 얘기를 꼭 제가 합니다. 이게 아주 멀쩡하고 건강했던 아킬레스건이 뚝 끊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어떤 형태가 됐든 뭔가 퇴행성 변화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파열도 사실은 한 거의 50%에서는 사실 좀 통증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통계학적으로 볼 적에 이 부착부 파열에서의 어떤 그런 뒤꿈치 통증이 있었던 분들의 어떤 빈도가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아시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결국 뒤꿈치 통증이 있다 싶으면 파열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실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그걸 제가 수술할 적에 아킬레스건 파열된 부분을 좀 떼갖고 조직 검사를 나가 보니까 실제 퇴행성 그런 이제 건염이 존재했던 그 퍼센티지 자체가 부착부 파열에서는 거의 71%, 그러니까 81%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19%, 18%는 제외하고는 거의 다 건염이 있었다는 거죠. 즉 아킬레스 건염이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확실히 부착부 파열의 어떤 그런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또 여기서 통계학적으로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데 단순 파열도 마찬가지죠. 단순 파열에서도 66%에서는 퇴행성 건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파열도 항상 관염하고 관련성이 있지만 그 건염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부착부 파열은 훨씬 더 크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가벼운 외상으로 부착부 파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수술 전에 그런 어떤 기능 점수를 보는데 뭐 이제 얼마나 잘 걷고 통증이 얼마나 되고 딱 보게 되면 그 점수가 생각보다 그 수술 이제 전의 점수가 보면 뭐 48%, 이렇게 48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소위 단순 파열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게 한 47점. 점수 차이가 뭐 한 1점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 어쨌든 그 파열되고 나서 급성 파열되고 나면 엄청 통증도 심하고 못 걸어 디리지도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아킬레스건의 부착부 파열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그게 좀 그래도 뭐 난 뚝했지만 어느 정도 잘 걸었어요. 내가 뭐 점프는 못하고 뭐 계단은 못 걸어가고 좀 쩔뚝거리긴 했지만 그나마 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그 환자분들을 제 외래 진료실에 오는 분들 보게 되면 부착부 파열 환자분들은 보통 걸어서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쩔뚝쩔뚝 걸어서 와요. 그러니까 뭐 아프다 하면서 본인이 파열된지는 모르고, 왜냐하면 외상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뒤꿈치가 계속 아프고 좀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죠. 반면 단순 파열 환자분들은
빵 하고 터지다 그러면서 되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의 다 목발하고 온다든지 휠체어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차이가 딱 나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증상이 심하지가 않으니까 의외로 좀 무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과돼서 병을 더 키워오고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항상 뒤꿈치 통증은 하여튼 절대로 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단순 파열과 부착부 파열을 이제 제가 딱 이제 비교를 해서 봤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단순하게 파열됐으면 이렇게 파열됩니다. 파열되는데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아킬레스건 파열은요, 급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파열되는 위치가 보통 한 그 뒤꿈치뼈 붙는 자리에서 한 2cm에서 6cm 여기쯤에서 끊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요 환자랑 요 환자 다른 환자인데 이 파열되는 위치가 사실은 아킬레스건 한 중간보다는 사실 여기 위에가 이게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이 종아리 근육하고 아킬레스건을 바뀌는 이 부분에서 보통 파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부착부 파열처럼 사실은 이게 퇴행성 파열입니다. 퇴행성 파열을 보시는 게 더 맞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치료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게 조금 더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아킬레스건 자체 이게 중간쯤에서 끊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힘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수술 자체 간단합니다. 그냥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실로 꼬매주는 게 끝이에요. 그게 무슨 꼬매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꼬매는 실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 그 절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최소 침습하느냐, 뭐 왕창 여느냐, 뭐 조금 여느냐, 다 이제 거기서 다 의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은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그냥 찢어졌으니까 실로 꼬매준다. 그건 하나 이제 딱 이제 명백하게 이제 딱 너무나 단순하게 이제 딱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가끔씩은 이제 파열이 됐지만 좀 바로 움직여 보면서 보면 그 파열된 부분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술하지 않고 딱 붙어 있으니까 기부스만 좀 오래 해도 의외로 또 이제 잘 아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피가 안 통하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접촉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부러 수술하는 이유는 꼬매서 서로 접촉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떨어진 부분을. 근데 이미 파열되는데 발을 좀 움직여줌으로 해서 서로 접촉이 된다면 그 자체로 기부스만 조금 유지해도 사실 아킬레스건 파열 자체가 치료가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경우는 언제냐? 단순 파열, 즉 건 자체가 끊어진 경우에서는 서로 접촉을 시켜 놓으면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부착부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보다시피 뼈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오른쪽 사진이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엑스레이 사진 보면 어때요? 하얀 거 보이죠? 요게 이제 석회인데, 이게 뭐냐면 파열이 되면서 이게 원래 뒤꿈치뼈에 붙어 있던 거거든요. 근데 파열되면서 주르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아랫부분에 보면 하얀 거 보죠. 이게 아직 석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부착부 파열 환자분들은 상당한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석회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석회가 많고 결국은 아킬레스건 파열이 단순하게 파열되는 게 아니라 뼈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견열골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뼈 자체가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힘줄이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 자체가 이게 석회라고 해야 되고 뭐 뼈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원래는 딱 붙어 있던 게 이게 어떤 뭐 가벼운 외상이라든지 할 적에 이게 결국 약간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뚝 떨어져 버린 거니까 실제 아킬레스건 자체가 뭐가 뚝 끊어진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 뼈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골절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좀 되긴 됩니다. 근데 골절 자체하고 조금 얘기가 좀 다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검은 게 왼쪽이 이제 MRI인데 여기 이제 MR 이제 보다시피 그 이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 아킬레스건인데 지금 제가 보통 많은 분들이 그 아킬레스건 파열인데 왜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해요 하는데, MRI 자체는 이제 아킬레스건 전체를 보는 데는 상당히 이제 유용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석회라든지 뼈를 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MRI가 가장 좋은 검사는 아니에요. 지금 딱 봐다시피 이런 이제 석회라든지 이런 이제 그 뼈의 어떤 골격이 자라는 거 보기에는 이런 엑스레이라든지 CT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야지 가장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이렇게 다치는 게 보통 부착부 파열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럼 어떻게 수술하느냐? 결국은 수술을 하려면 이거를 아킬레스건은 원래 자리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붙이려면 뭔가 꼬매려면 되게 뼈라고 하는 건 딱딱한 건 뼈에서 떨어진 거니까 뼈에 꼬매줘야 되는데 그 뼈에 구멍을 뚫어줘야 돼. 뼈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치료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파열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실제 이제 같은 케이스인데 아킬레스건이 이제 뒤꿈치 뼈에서 떨어져 갖고는 이게 석회도 있고 뼈가 자라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뭘 하냐면 수술방에 들어가 갖고 이 뼈를 다 제거를 합니다. 이거 자체를 갖다 붙이려고 하면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요. 석회도 제거하고 그리고 나무 부분이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따듬어 줍니다. 여기 다 따듬어 주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부착부 되는 부분 피가 잘 통하게끔 여기 다 깎아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빨간색 중간에 이건 CT 사진인데 이 뼈를 이렇게 다 깎아버립니다. 다 깎아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아요. 못을 박은데 이제 이 못 자체가 이제 여기 오른쪽 이제 여기 MRI인데 수술하면서 MRI인데 이 못이 이제 박혀 있고 목 끝에 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실이 달려 있어갖고 이 실을 갖고 아킬레스건을 동여매갖고는 뼈에다 같이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파열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씌어진 힘줄을 그냥 꼬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실로 꼬매주는 게 다인데 이렇게 뼈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갖고는 못을 박고 또 못을 다시 또 그 실하고 연결해갖고는 힘줄을 다시 꼬매주고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뼈하고 같은 성분이 아닌 뼈하고 힘줄이 과연 붙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 힘줄이 붙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훨씬 붙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환자분들이 오래 걸리는 게 지치니까 어떻게 보면 또 헛디딜 갖고 또 재파일도 되게 잘 돼요. 이게 되게 이제 상당히 좀 까다롭죠. 까다로워서 사실은 이제 발을 전공한 그런 이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런 경우에서 수술하는 것 자체를 되게 조금 이제 좀 까다로워 하십니다. 까다로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부착부 파열이 있다라고 싶으면 이쪽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전문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게 보면 요 위치가 그게 살이 별로 없어요. 딱 피부가 있고 뒤꿈치에 보면 바로 뒤꿈치를 아킬레스건에서 만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뭐 뾰루지가 하나 생긴다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게 잘 안 아물었고 염증도 잘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2차, 3차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제 아킬레스건에 부착부 파열이 있다 싶으면 사실은 조금 전문적으로 경험 있으신 분께 꼭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킬레스건의 부착부의 어떤 이제 파열 같은 경우에는 건염으로 인한 파열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한 80% 가까이가 거의 건염과 관련된 파열인데 그럼 건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다시 갖다 붙였다 쳐요. 그럼 그 건 자체가 성하겠어요? 그거 건강한 아킬레스건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걸 실컷 잘 꼬매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또 아무리 짱짱하게 딱 꼬매놔도 이게 다시 또 딱 엮어져야 되는데 그게 다시 느슨하게 쭉 풀려 또 끊어지는 경우도 꽤 많고 아무래도 건염 자체가 계속 남아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후에 또 다양한 또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어갖고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꼬매놓은 수술 이제 비포 애프터 제가 사진을 지금 올렸는데 비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뚝 떨어진 거를 해서 이렇게 딱 꼬매놨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막상 꼬매놓고 봤는데 이게 영 찝찝한 거예요. 볼 때 이게 보니까 또 떨어질 것 같다. 아무리 좀 잘 엮어놨지만 이게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으면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 뭔가를 같이 또 보강을 해줘. 건강한 조직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단순하게 이제 아킬레스건 부착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꿈치뼈에다 꼬매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딱 꼬매놓은 게 또 터질 것 같다. 뭔가 좀 불안하다. 이게 실로 엮어놓은 게 실이 이걸 계속 유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동종건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힘줄을 보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염증의 위험이 또 하나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내게 아니라는 것 자체가 찝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무지구건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엄지발가락 구부러주는 힘줄이 있어요. 그거를 뒤꿈치에서 떼다가 이렇게 그 발목 앞쪽에서 떼가다가 이 뒤꿈치뼈에다 이렇게 같이 봉합해줘요. 그러면 이 원래 아킬레스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덧대하고 또 다른 근육을 하나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아킬레스건이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또 다른 힘줄이 똑같은 작동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기능적으로나 이제 또 재파열의 가능성을 볼 적에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엄지발가락 안 구부러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장무지구권 이전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발바닥에서 뗀다든지 발가락에서 떼게 되면 발가락 움직이는 게 되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발목 아킬레스건 앞쪽에서 그걸 떼고 수술하게 되면 이 발바닥에는 힘줄이 다양하게 거물처럼 연결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하나 하더라도 엄지발가락 자체가 구부러지는 데 문제는 별로 없어요. 이 마디 부분에 좀 움직임 제한이 있지만 발가락 자체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의외로 나중에 스포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이 없어요. 일상생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아킬레스건염 때문에 부착부 파열이 왔고 이거를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좀 상태가 영 안 좋다 싶으면 이런 추가적인 또 수술을 더 하기도 한다. 이걸 한 번에 다 해요. 동시에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게끔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든든해요. 워낙 건강한 힘줄 하나 보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팔 가능성이 아주 드물고 환자분들도 생각보다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도 되게 이제 좀 위축된 경우 되게 많은데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이제 한다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대충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질문이 좀 많아서, 일단 한번 제가 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질문을 좀 주신 분께서, 어흥님 이제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6주 전쯤에 넘어져서 오른쪽 발목이 바깥쪽으로 접질렀는데, 인대 하나가 완전 파열의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복숭아뼈 주변이 많이 부어있는데 언제쯤 보조기를 빼도 될까요? 일단은 발목과 관련돼 갖고 이제 인대가 좀 찢어졌다.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조금 다르죠. 이건 힘줄이 아니라 인대입니다. 인대 손상을 보통 이제 있는데 이게 6주가 경과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치유 자체는 꽤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부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게 이제 골편이 같이 뼈 껍데기 같이 떨어져 났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치료가 좀 더 더뎌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부었다라고 해서 보조기를 너무 오래 해버리게 되면 그게 치유가 더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기가 발목을 잡아주니까 이 몸에서 그 부분은 힘을 많이 안 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삐끗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6주 정도 보조기 했으면 저는 좀 보조기는 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붓기와 통증이 만약에 이제 6주 지금 지켜보셨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6주 더, 즉 12주까지도 계속 영 낫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별로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달까지 지켜봤는데 이상이 좀 없다. 이상이 계속 있다 싶으면 한번 원래 보시던 선생님께 보든지 아니면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찾아가서 혹시나 그 뼈 조각과 관련돼서 인대 파열에서 뭔가 문제가 없는지 보고 필요하면 그 뼈 조각 제거하고 좀 인대를 다시 꼬매주는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조기는 푸시고요. 대신에 좀 삐끗하지 않게끔 이제 일상생활 해가면서 집 가까운데서 물리치료 받고 이제 해가면서 봐요. 그런데도 앞으로 한 6주 이상 더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 한번 뭐 좀 전문가를 한번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킬레스건이 다리 쪽 복숭아뼈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걸 수술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복숭아뼈의 아킬레스건에 안 끊어지는 방법은 없나요? 예방법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복숭아뼈 뒤쪽은 아니고요. 뒤꿈치뼈입니다. 뒤꿈치뼈. 이 복숭아뼈가 아닌 이 뒤꿈치뼈에 부는 걸 우리 아킬레스건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안 끊어지게끔 어떤 예방 방법이 없냐 여쭤보는데 예방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앞서 제가 슬라이드에 말했는데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종아리 스트레칭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아픈 거 참고 뭐 찢어진 거 참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그시 자주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조직이 이제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조직은 약간 그 탄성을 좀 잃어버려요. 즉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는데 스트레칭을 자꾸 해주게 되면 그 자체가 자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탄성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이게 자꾸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그 스트레칭 자체가 어떤 미세한 손상을 다시 줘요.
근데 그 미세한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손상이에요. 즉 치유가 되게끔 손상을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게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그럼 스트레칭 언제 하는 게 좋느냐? 보통 이제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꼭 남들보다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다른 사람들 막 2분, 3분 못 푼다 싶으면 5분, 10분 충분히 종아리 좀 풀어주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 때 운동하는 게 아니다 싶으면 저는 꼭 권하는 거는 뭐냐면 좀 스트레칭 일부러 하려고 하면 되게 좀 피곤하거나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보드라는 걸 구입하라 그래요. 뭐냐면 우리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우리 앞꿈치를 들어주는 그런 이제 판때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올려주게 있게 되면 이 종아리 그 자체가 자꾸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 보드를 사고 꾸준히 뭐 양치를 할 때라든지 그걸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게 무슨 한 달, 두 달 한다고 해서 딱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아주 생활 습관에서 꾸준히 해주다 보면 몇 달을 꾸준히 하면 정말 증상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스트레칭 보드 꼭 권할게요.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뚱띠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킬레스건과 관련돼서 다리가 자꾸 삐끗한다. 이게 굉장히 피곤하다 하는데, 병원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피로감이 많이 온다라고 주셨어요. 사실 이제 발목 삐끗하는 거랑은 아킬레스건과의 관련성은 별로 없는데요. 근데 만약에 발목을 자주 삐끗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킬레스건 자체도 좀 약해진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목을 좀 삐끗한다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발목 삐끗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발목 삐끗하지 않게끔 하는 가장 쉬운 운동은 뭐냐면 한 발로 서기 연습 많이 하라 그래요. 우리 그냥 한 발로 서고 팔 벌리고 있어요. 제가 10초, 20초, 30초. 30초까지 너무 잘 되면 그 눈 감고 또 한 30초 쓰라 합니다. 그래서 한 발로 서기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인대 자체에 어떤 신경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인대 주위의 근육도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삐끗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발목과 관련돼 갖고 저 삐끗한다 싶으면 한 발로 서기를 꾸준히 하루에 뭐 2, 3분씩 꼭 해보세요. 분명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이제 또 이해님 질문 주셨는데, 러닝을 하고 나서 아킬레스건이 불편하면 점점 아프기 시작해서 걱정입니다. 스트레칭만 하다 최근에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정형외과 가니까 아킬레스 건염 진단을 받았는데 체충격파 치료 중인데 차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사실 이 아킬레스건과 관련돼서 일단 체충격파 해도 안 난다 싶으면 한번 아킬레스건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의외로 아킬레스건이 이제 생기는 환자분들 중에 그런 발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종아리 근육의 길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아킬레스건과 관련돼서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 한번 가까운 곳 한번 찾아보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건이 너무 아프고 뚝뚝 소리가 날 때도 있고 하는데 걸으면 통증이 있어서 쩌뚝거리면서 너무 고민입니다 주셨는데, 어쨌든 아킬레스건에 있어서는 1번도 2번도 3번도 무조건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칭은 생각날 때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꼭 얘기하는 게 하루에 최소한 뭐 5분 이상 그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몇 달 하면 분명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또 이니님께서도 하나 질문 주신 게 아킬레스건에 통증이 있는데 이게 정밀 검사를 해봐 딱히 뭐가 없는데 염증 수치도 정상이라고 하고 하는데, 염증이 아니면 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피 검사로 나오지 않는 이 아킬레스건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실하게 통증이 있다고 하면 똑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똑같은데 이게 종아리 근육은 짧은 건 아닌지 내 발 모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거 한번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발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보면 아무래도 뚜렷이 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질문을 주신 게 뚱띠님께서 이제 팔꿈치에 이제 통증이 있어갖고 DNA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도 안 나오면 콜라겐 주사도 맞자라고 했고, 스테로이드 맞고 싶은데 아무래도 DNA 주사 맞고는 효과가 없다. 주사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부착부 건염하고 비슷하거든요. 아킬레스 부착부 건염이나 우리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 해갖고는 그게 다 그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가장 첫 번째는 스트레칭인데 팔꿈치 스트레칭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일단 체외 충격파를 꾸준히 받아보면서 정 안 되면 제가 그래요. 그냥 그 드라이 니들링이라 그래갖고 주사바늘 막 찌르는 것 자체만으로 효과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자꾸 주사바늘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피가 잘 나거든요. 그럼 피 자체가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치료 반응을 유발하게끔 해서 나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굳이 고가의 어떤 콜라겐 그런 것보다 우선은 그런 걸 해보시고요.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여러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거의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10시 49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일단은 뒤꿈치 통증이 있으면 아킬레스 건염 꼭 의심을 해야 되고요. 아킬레스 건염은 그냥 두게 되면 안 된다. 꼭 스트레칭 등의 어떤 형태든 치료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아킬레스 건염 그냥 두게 되면 나중에 파열까지 진단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단순 파열이면 다행인데 이게 단순 파열이 아니라 부착부 파열이 또 아킬레스 건염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단계까지 않게끔 치료 잘 해야 됩니다. 만약 부착부 파열까지 하게 되면 이게 단순 파열보다 수술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꼭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시 50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